자, 안녕하세요. 예, 잠시만요. 자, 오늘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교재 페이지는 140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에서는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시험 문제가 많이 다발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점수를 주려고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오늘 체크 표시하는 것들은 꼭 좀 머릿속에 좀 담아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먼저 부지런히 오늘도 감정평가 초입까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나갈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동산의 이용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지와 뭐라고 했다?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개념의에다가 밑줄 좀 그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정된 토지를 그 용도와 이용 목적까지 밑줄 좀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정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어나지 않는 부증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용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서 그 끝자락에 보면 토지의 유용성을 추구한다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용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서 자, 유용성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용도의 다양성에 맞춰서 최유효 이용을 해야지만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용도와 이용 목적이라는 얘기는 용도의 다양성에 따라 토지의 유용성을 추구한다는 얘기는 최유효 이용을 얘기한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용도의 다양성에 맞춰서 이용을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를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보면 도시 스포러 현상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별표 하나만 좀 쳐주시고, 자, 도시 스포러 현상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어디 쪽에 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외곽 쪽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집을 개구리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듬성듬성 보기 흉하게 개발을 하거나 부동산을 갖다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그어볼게요. 무계획적이면서 불규칙적이면서 무질서한다 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볼품없이 확대가 됐다라는 데다가 밑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개발 계획적인 거에서 우리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있는가 특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도시 스포러 현상에 대해서는 단독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아마 요번에서는 지문의 형태로 들어가니까 이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 자, 최유효 이용에서 괴리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요. 잘 쓰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이제 괴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도심지보다는 외곽부에다가 밑줄. 자, 우리가 도심에 살던 사람이 너무 집가가 비싸니까 외곽 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외곽부에서 많이 발전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쳐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 도시 스포러 현상이 꼭 주거지에서만 나오느냐? 그것은 아니더라, 이런 얘기죠. 상업지, 그 다음에 공업지. 왜냐하면 도심 쪽에 있는 상가나 공장 같은 경우가 외곽으로 이제 듬성듬성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이나 무슨 지역에서도 공업지역에서도 도시 스포러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다가도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자, 거기 보면 집가 현상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잖아요. 자, 거기 집가 현상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끝자락에 보면 집가 수준은 표준적 수준 이하이다, 에다 밑줄.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에는 우리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외곽 쪽에는 듬성듬성 하다 보니까 어때? 보기가 흉하니까 표준적 집가보다도 가격이 뭐하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현상에 대해서 비교를 나왔잖아요. 그것도 별표 2개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직주 분리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직주 접근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의 현상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은 단독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별표 2개를 치라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직주하고 직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직장과 뭐라고 그랬다? 주거지라고 했던 거 맞죠? 그래서 이 직장과 주거지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거처를, 즉 내가 살고 있는 주거지를 도심에서 어떻게 멀리 가까이 멀리 두는 현상을 우리는 직주분리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주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거처를 도심에서 어떻게 가깝게 멀리 가깝게 두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요, 직주 접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과거의 기출 문제를 살펴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얘네 둘의 내용을 갖다 바꿔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주거분리라고 하는 거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 주거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뭐에 따라서 주거분리를 한다는 걸 배웠었죠? 우리 옛날에 상향여가하고 하향여가라는 거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면 상향여가하고 하향여가는 뭐죠?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잖아. 그러니까 이 주거분리하고 말을 갖다 직주분리에 대해서, 자, 주거분리에 대한 거, 직주분리 다음 직주분리는 하면서 주거분리에 대한 내용을 쭉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주거분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층에 따라서 분류한 거라 그랬어요? 소득 계층에 따라서 분류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소득 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한다?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분리하는 것은 우리가 주거분리라는 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지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이 독단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를 깊게 들어갈 것인가를 좀 알아둬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표를 잠깐만 보시면 하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직주분리라고 하는 것은 도심에서 멀리 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도심이 있으면 도심에서 자 벗어나서 외곽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직주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그들은 왜 외곽 쪽으로 갔을까?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요, 집가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도심의 집가구가 너무 뭐하니까? 비싸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자, 도심이 어때요? 환경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 어떻게 됐을까? 좋지 않겠죠. 그래서 환경이 악화된 이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점이 직주 분리 현상을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느낌에 뭐가 있냐 하면 여태까지는 직주 분리다, 직주 접근에 대한 이론만 설명을 달았었는데, 제가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가 출제를 한다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그 결과라고 나온 거 있죠? 찾았어요? 그 결과에다가 별표 좀 2개 좀 쳐주세요. 그게 이제 직주분리 현상이 뭐예요? 도심에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다? 외곽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유가 뭐니? 그랬더니 그 이유는 집가구하고 환경이 악화됐는데 그 현상이 바로 뭐가 있냐? 첫 번째가 도넛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럼 도넛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도넛을 그리게 되면 어때요? 이렇게 돼서 도심에서는 여기는 외곽이죠. 그죠? 그래서 도심의 인구들은 점차적으로 자 어디로 빠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외곽 쪽으로 빠진 거 맞지요? 그럼 도심의 인구는 줄까 늘까? 줄죠. 그래서 도심의 인구는 감소가 되니까 뻥 비어버리고 외곽 쪽의 인구가 늘어난다. 이게 바로 도넛 형태의 모양을 취했다. 그래서 이걸 무슨 현상? 도넛 현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는가 봤더니 그 얘기에 그런 얘기 있죠. 배드타운이다.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래서 외곽 쪽에는 잠자러 오는 곳이고 도시에서 거의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침상도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침상도시 형태를 취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교통이 혼잡하다 이런 말 나온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도심고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곽 쪽에서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도심 쪽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그 도심 쪽으로 들어가는 유동성 인구들이 늘어나니까 도심에는 항상 어때요? 교통 체증이 계속 일어나는 거 맞죠? 그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도심 고동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외곽 쪽에 도심 쪽에서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집가고라든지 환경 악화 때문에 외곽 쪽으로 빠져나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니까 외곽 쪽의 집가는 어떻게 될까? 상승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왜? 수요가 사려는 사람이 많아.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곽 쪽에 집가가 어떻게 돼버린다? 상승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서는 우리가 오지선다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음 직주분리에 대한 현상에 관련된 설명이다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에 5가지인데 어디? 직주 접근의 현상을 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여기다 뭐라 한다? 도심 회춘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틀려버릴 수가 있어요.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모르는 건 없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허점을 노릴 수가 있다. 쉬운 문제이면서도 허점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4가지 현상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직주 접근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도심이 있는데 자,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자 외곽 쪽으로 옛날에는 빠졌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 이 도심에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집가고라든지 환경이 악화됐던 것이 자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집가가 첫 번째가 안정이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집가가 안정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요와 공급에서 사려는 사람이 적어. 그럼 가격이 사려는 사람이 적어. 그럼 가격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높았던 집가고가 어떻게 된다? 안정이 돼 버리니까 다시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환경이 또 뭐가 됐을까? 개선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하고 직주 분리 현상과 직주 접근의 현상이 반대 현상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우리 직주 접근에 있어서의 현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적어놨잖아요. 첫 번째, 아무래도 그래도 집가가 안정이 됐다 하더라도 도심은 도심이잖아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집가가 어느 정도 비싸다 보니까 자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저층을 지을까 고층을 지을까? 고층을 지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무슨 화된다? 고층화 현상. 이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약적, 조방적. 집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자, 지금 이제 서울시장이 6.13 선언 이제 우리 이제 현재로 보게 되면 선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이번에 이제 대대적으로 서울 있잖아요. 중심통, 영등포, 구로 이쪽에는 아직도 쪽방 같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스레트 지붕이 있잖아요. 이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대적으로 아마 이제 개발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곽 쪽에서 개발의 분양이 막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는 서울 중심통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많더라.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서울 수도권 안에서도 너무 낙후되고 오래된 그런 건물들이 많아서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환경 개선하는 거에 뭐가 대표적으로 본다? 재개발을 하겠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2, 3년 동안에는 꾸준하게 도심, 그 서울의 지역에 대해서 낙후된 지역에 재개발 물건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보통이 얼마 정도의 형성이 되냐? 강남이나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요. 보통이 1,800에서 2,500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 선에서 개발의 형태가 늘어나지 않겠냐. 평수는 제가 보기에는 한 35평대에서 그 40평대 초반까지 이렇게 지금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자들이 그래도 못 먹어도 수도권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마 조금 그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투자의 요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몰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점을 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거 환경 개선을 해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자, 도시 회춘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그래서 회춘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젊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회춘화가 앞뒤에 선생님 도시가 젊어져요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회춘화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자하고 뭘로 구분했죠? 고소득자로 구분했잖아요. 맞아요? 그럼 제가 또 질문, 하향여가는 누가 밀고 들어가는 거야? 저소득자가, 상향여가는 고소득자. 그러면 여기 봐요. 재개발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딱 머릿속에서 연상이 나와야 돼. 재개발 그러면 상향여가야 하향여가야? 그렇지. 그럼 누가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바로 중산층이나 고소득자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쪽에. 그러니까 이 중산층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어때? 지식이 그래도 소득층이 많다는 얘기는 지역 수준이 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어떻게 된다? 젊어진다는 개념. 그러니까 머릿속에다 노트 정리하실 때 아, 우리가 재개발 그러면 아, 상향여가 이게 매칭이 되는 키워드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게 된다면 알겠어요? 도시가 뭐 한다? 중고소득자로 밀리기 때문에 수준이 뭐가 된다? 수준이 높아져 낮아져? 높아지기 때문에 도시가 젊어진다. 이렇게 서브를 머릿속에 노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죠? 예, 요런 현상. 그래서 우리 선생님 여기 파트에서 그냥 흘리지 마시고 오히려 제 생각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렵다 하지만 제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쉽게 흘려버릴 수 있는 데서 난이도를 두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 이 파트를 공부하시게 되면 어렵지 않거든.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 그래 넘겨버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냥 흩날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머릿속에 좀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부동산 개발론에서는 총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느냐 하면 5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럼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용어예요. 용어. 그래서 용어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 분리냐, 접근이냐, 주거냐, 그 다음에 도심고동이냐, 회추냐 이런 그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용어를 갖다 좀 머릿속에 노트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페이지 141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도넛 현상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도넛이라는 얘기는 중간이 뻥 비어있는 거잖아. 맞아요? 도심의 인구가 감소되고 증가되고 감소되고 외곽 쪽의 인구가 증가되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도넛 현상이라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거기다 밑줄 도심의 외곽 인구가 증가되고 도심의 상주 인구가 뭐한다? 감소된다라는 거 밑줄 좀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도심고동에다가도 밑줄. 자, 아까 제가 도심고동이라는 얘기는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러 전부 다 도심 쪽으로 들어온다 했잖아요. 맞아요? 하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있고 유동성 인구에 따라서 교통이 혼잡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심 고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심 회춘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맞죠? 도심 회춘화 현상은 자, 젊어진다 그러는데 젊어지는 게 주요 원인이 누가 밀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재개발로 인해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이 밀고 들어온다 했었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좀 그어볼게요. 재건축이라는 말 나와 있죠. 거기다 동글뱅이 하시고 뭐라고 써놓는다고 여기다가 상향여가라고 좀 적어주시면 이해하시기 편하고 좋겠죠.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상향여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밀고 들어오는 거야? 고소득자가.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수준 있는 사람이 몰고 들어오니까 도시가 다시 활성화가 되겠죠. 다만 아무래도 도심 쪽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어떤 형태가 될까? 집가가 비싸잖아. 고층화, 저층화. 그러니까 앞으로 수도권에서의 주택은 전망을 조감도를 예상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거 있죠? 주상복합 형태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층의 형태의 좀 그 주거지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집가 구배 현상에다가 별표 하나만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지가 구배 현상에 관련된 것도 시험에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는데요. 얘도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단독적으로 나오지 않고 지문의 형태로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지가 구배 현상은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 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토베카시를 토대로 해서 만든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잠깐만 봐요. 자, 우리가 이 중심축을 우리는 도심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본다? 외곽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 중심축에 있는 이쪽을 우리는 지가다. 그래서 프라이스. 우리가 이제 보통 종축은 가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쪽에다 놨는데 자, 어떻게 돼요? 도심으로 갈수록 가격이 지가가 싸다, 비싸다, 비싸다. 외곽으로 갈수록 싸다는 거는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노스 교수가 어떻게 되냐면 도심으로 갈수록 지가가 비싸면서 외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 싸진다.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 이거를 우리가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 노스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기울기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뭐라 한다? 기울기. 그러면 이때 도심 쪽에 가까운 기울기와 외곽 쪽에 있는 이 기울기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물어보겠습니다. 도심 쪽에서는 사고 파는 경우에 자, 지가가 자꾸 이렇게 거래가 되는 폭이 많을까 적을까? 많죠. 그렇지 않아요? 거래되는 양이 많을 것이고 외곽 쪽은 거래되는 양이 적을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때요? 도심 쪽은 기울기가 가파라요? 완만해요? 가파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완만하게 보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말하는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가의 변동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지가의 변동률이다. 그러니까 지가의 변동률이 있잖아요. 자, 도심으로 갈수록 가파르다 이런 얘기예요. 가파르다는 얘기는 거래량도 많지만 떨어지는 폭도 적다, 많다,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이 큰 것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게 되면 도심 쪽으로 가다 보면 더 크다는 얘기고 외곽 쪽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적고 지가 변동률이 적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얘네들을 바꿔놓고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지가 구배 현상에 관련돼서 도심으로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지가 변동률이 적게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머릿속에 좀 노트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가 구배 현상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 관리론에서는 여기 파트에서 분명히 용어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노트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개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돼야 될 게 개발은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볼게요. 개발은 왜 하는 거죠? 내가 부동산을 왜 개발하는데 이유가 뭐야? 돈 벌려고. 그게 정확한 답이야. 그러면 이 여기 단원을 공부할 때는 부동산을 개발을 왜 하는데 그러면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머릿속에 담아야 돼.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볼게요. 개발이란 이런 얘기가 써놨죠. 제가 파란색으로. 맞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 일, 생활, 레저 등을 공간을 제공한다 그리고 거기다 밑줄 토지를 뭐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개량이라는 말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 개량이라는 얘기는 뭔가 바꾼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협의와 뭐가 나와 있다? 광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럼 협의라는 얘기는 좁게 이렇게 됐을 때는 토지만 개량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협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만 개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 지금 우리가 토지 개량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걸 배우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개발이라 하는 것은 토지와 무엇을 얘기한다? 건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좁게는 토지만 얘기한다. 그러면 여기 물어볼게요. 토지 위에 나중에는 건축물이 들어서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럼 먼저 토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한번 해봐요. 건물을 들어서려면 첫 번째가 뭐가 있냐 하면요. 토지를 어떻게 한다? 판판하게 땅을 고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슨 작업이라 한다? 정지 작업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무슨 작업? 정지 작업. 그러면 이제 땅을 그대로 편편하게 해놓고 뭐를 한다? 측량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측량을 해야지만 용적률을 구하고 몇 층까지 올리는 거를 계산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이제 측량이 다 끝나게 되니까 야, 이 땅은 10층까지만 짓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10층을 지으려면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 수돗물도 쓸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물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물들을 갖다가 한강으로 배출한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땅 밑에다 뭐가 묻어야 될까? 하수관이나 배수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들어가요? 도시가스도 들어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그 밑에 배수관이나 하수관까지 작업을 하는 것을 토지 개발이다, 토지 개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인지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에다가 무엇을 만든다? 건축물을 들어가는 게 광의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감 좀 잡으시겠어요? 그래서 거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광의적인 것은 토지를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한다고 했어요. 건축하고 분양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관리까지 하는. 그러니까 광의적인 게 뭐야? 건물만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왜 짓는데 내가 뭐 하는 거야? 돈 벌려고 한다고 그랬잖아, 개발은. 그럼 뭐 해야 돼? 내가 임대 사업을 하려면 임대도 해야 될 것이고 부동산 임대차 관리도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것까지를 넓게 보겠다 이런 취지. 그래서 그 개발 이제 내용에 대한 주체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체에다가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주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야 개발은 누가 하는 거니? 이게 주체잖아요. 맞죠? 그래서 국가에서 한다 그러면 이것을 공적 주체라고 하는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개인이 민간인이 한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사적 주체라고 하는 것이고 둘이 같이 한다 그러면 공사 주체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냥 훑어만 보시면 돼. 이 내용은.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가.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보니까 142페이지에 3번 나온 거 있죠? 찾았어요? 얘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별표 3개짜리야. 꼭 알아야 돼. 그러면 먼저 동글뱅이 좀 치고 들어갈게요. 아이디어 구성의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에서의 예, 제가 파란색으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부지의 부, 타의 타라고 썼는데 제가 거기다 터라고 좀 고쳐주시고 그래서 아예부터 이런 얘기예요. 타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부터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금융에다 동글뱅이 건설에다 동글뱅이 마에다가 동글뱅이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하는 단계 순서가 종종 나오니까 꼭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기출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얘네들을 섞어놓고 다음 개발 단계 순서에 대해서 바르게 짝지어 놓은 것을 이렇게 해서 골라내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또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예부터 뭐라고 그랬다? 금융, 건설, 마.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시작. 아예부터 금융, 건설, 마. 까먹지 마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 주는 문제는 여기 우리가 개발로는요 어려운 내용이 없어. 근데 주는 문제를 틀리고 나오면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네들은 특히 40점을 맞기 위해서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깊지 않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 맞춰줘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첫 번째 아이디어 구상서부터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들어보세요. 자, 내가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단계 순서인데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돈은 있어. 부동산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뭘 하냐면 뭔가 건설 행위를 하려고 해. 알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뭐를 지을까? 라고 하는 거야. 자, 우리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알고 있는 상식,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식. 장사나 또 내가 오피스텔이나 임대나 이런 것 등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디죠? 지역 중에서. 어디야? 여기 아니야? 맞죠? 솔직하게 내가 땅 갖고 있으면 어디에 갖고 싶어? 역세권. 맞죠? 그 역세권에서도 어디 역세권? 수도권 아니면 외곽죠? 네, 그건 뭐 말하나 말하지. 맞죠? 그렇지 않아?
진짜 강남에 빌딩 하나 갖고 있으면 진짜 몇 대를 먹고 살 거야. 그죠? 그지 않아요? 막 가슴이 벅차죠. 예. 내가 막 강남에 10층짜리 있다 그러면 맨날 놀러 다닐 것 같아. 그죠? 강의는 좀 하고, 쉬엄쉬엄. 알겠죠? 예. 쉬엄쉬엄 하면서. 예. 그럼 하여튼 역세권이다. 그럼 우리 한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내가 역세권에 건물을 지을 정도의 자금이 있어. 알겠죠? 그럼 우리 선생님이 역세권에다 어떤 거 하면 좋겠어? 어떤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역세권. 그럼 딱 생각나는 거.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환상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꿈은 항상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내 앞에 언제 로또가 올지 모르는 거잖아.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 제가 보니까 우리 이제 앉아 계신 이제 우리 뭐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항상 해는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항상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런 굴곡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다가도 한번 회초리를 때리더라고. 제가 제대로 한번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제가 보니까 딱 제일 좋은 것은 말년에 쇠복이 있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노후를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잖아. 맞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앉아 있는 거야? 말년에 내가 뭘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설마 교양 과목이 아니겠죠? 네. 그럼 안 됩니다. 근데 이 천하는 아주 교양이 강해. 네. 미치겠어 아주. 자. 여기 앉아있는 분은 내가 보기에는 아닐 거라고 봐. 그쵸? 우리 막 절실해야 돼. 이번에 꼭 따야 되거든. 맞죠? 그리고 자격증 따시면 맞박에 붙이고 다녀. 그리고 오늘 안 나온 사람들 옆에서 자랑해. 나 땄다. 이렇게 하고서 알겠죠? 꼭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역세권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면 어떤 형태를 지을까?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쇼핑몰? 쇼핑몰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거? 오피스텔 이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제가 화요일 날 그랬더니 무인텔 이렇게 하던데. 자, 아무튼 자, 아주 그래서 제가 진짜 광주에는요 역전 터미널에 무인텔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는 없나? 있어요? 안 가봐서 잘 몰라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지집 애들 대담 좋아해. 아주 무인텔. 그러니까 한번 가보고 싶은 충동감이 막 샘솟죠 지금. 자, 그럼 여기 잠깐만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머릿속에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이디어를 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개발을 하거나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건 내가 뭘 보려고 한다? 우리가 이 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밑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디어 구상은 뭐냐면 어떤 걸 개발을 하면 돈이 될까? 이것을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냐하면 이게 왜 시험 문제로 나오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중개업소를 차리게 되면 뭐가 있냐면 돈 많은 지주분들이 사무실에 와요. 내가 지금 땅 사려고 하는데 어디 땅이 좋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해야 돼? 역세권에 땅이나 하나 나온 거 있는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자, 땅만 나왔어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뭐를 지으면 돈이 될 것 같아요. 수익성이 얼마큼 될 것 같아요. 라고 접근성 있게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땡기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땅 어디에다 살까? 그랬더니 재수없다. 나는 돈도 없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우리는 중개업소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맞죠, 이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돈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머릿속에다가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입지는 어디에다가 세워서 건물을 세우는 게 좋을까? 그 다음에 예비적 타당성이라는 데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학계론에서 타당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전부 다 뭐냐면 수익성을 검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 경기. 알겠죠? 그럼 머릿속에 노트 정리할 것 타당성 그러면 제일 먼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간단한 것은 즉 수익성 이게 타당성이고요. 두 번째가 뭐다? 법, 경, 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전에 지었는데 여기가 보니까 역전에 보니까 고도 제한이 있는 걸 모르고 나서 자, 이 사람은 고도 제한이 있어서 5층밖에 못 져. 알겠죠? 근데 땅값에 비해서 10층을 해야 임대사업을 해야지 수지타산이 맞는데 이런 것 등을 법률적인 것을 파악을 못하고 중개행위를 하게 되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클레임 당할 수 있다고.
맞아요? 이런 법률적인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경제적인 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은행에서 지렛대 효과를 높이려고 했는데 60%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45%밖에 안 되더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거래가 깨져버리잖아. 그럼 우리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맞죠? 이런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기술적인 것은 뭐냐 하면 물리적이다. 기술적인 건 뭐냐면 건축을 지었을 때 이런 얘기죠. 기술적이라는 얘기는 건설, 건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건설을 할 때 있어서 자재비가 지금 인플레 영향으로 해서 자재비가 너무 비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건물을 짓는데 생산비가 너무 비싸잖아. 맞아요? 여러 가지 이 법, 경기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타당성 분석이라는 얘기는 제일 먼저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즉 수익성을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아이디어를 짰다면 예비적 타당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지 모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제 돈도 될 것 같고 내가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다가 내가 1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토지를 사고 내가 건물을 짓는데 자 예를 들어서 2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매년마다 내가 3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면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3억 정도 수익을 올린다면 자 우리가 보통 건물 같은 경우는 최소한 내용 연수가 몇 년 이상이 돼? 30년에서 50년 정도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7년이면 뽑아 안 뽑아? 뽑을 수 있잖아. 3, 7이 21이니까. 맞죠? 그럼 나머지서부터는 전부 다 내 수익 흑자로 돌아서는 거 맞죠? 그럼 우리 선생님 개발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우리 선생님이 계산이 항상 있어야 중개행위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상 개념이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부지 모색이다, 확보 단계다.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10층 정도의 높이를 산다면 얼마가 예산이 투입되고 얼마 수익이 있다는 머릿속에 이제 감지를 했으면 그 땅을 찾으러 다녀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역세권 쪽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땅을 찾는 것을 우리는 부지 모색과 확보 단계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 또 한 번 타당성 분석이라고 나왔죠. 아까 제가 타당성 분석은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다? 수익성과 뭐라고 했어? 법, 경기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밑줄 물리적, 경제적, 그 다음에 자, 법적인 타당성에다 밑줄 그으셨어요? 그럼 여기서 물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적과 같은 말이기도 한데 물리적은 토지 자체를 보는 거고요. 그게 물리적이라고 했을 때 그 위에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물리적 하는 꼭 가로 열고 기술적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면, 법률적인 거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것을 토대로 보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돼야 돼? 돈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에 제가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거기 무슨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 시작. 경제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보이시죠? 아주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써놓은 거 이해하시죠?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그런데 거기 다음 줄에다가 별표 2개 좀 쳐볼게요. 어디서부터 밑줄을 그냐면 개발업자에 따라 끝자락에 보면 개발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다? 아닐 수도 있다까지 밑줄. 시험 문제에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과거 기출문제에. 고개 들어보세요. 자, OX로 대답해 보세요. 자, 경제성 분석이나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타당성이 상당히 우월하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 OX. X라는 거야. 암만 좋다 하더라도 내가 안 하면 그만이잖아. 맞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이런 얘기는 강조 형태를 튀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나중에라도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뭐뭐여만 이런 얘기 있죠. 강조 형태. 그럴 때 찍을 때는 그런 단어가 눈에 딱 보이는 순간 그냥 보지 말고 찍어. 그러면 70%는 답일 확률이 높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암만 내가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적 분석이 우월하다 하더라도 그건 선택하는 것은 몫이잖아.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꼭 반드시 뭐 이런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거기에 과거의 지문으로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다섯 번째는 금융 단계라고 나온 거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고개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금융론에서는 뭘 배웠느냐 하면 내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은행의 타인 자본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거와 누가 수익률이 높다 했죠? 타인 자본이잖아요. 건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누구의 돈을 빌려서 타인 자본을 빌려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단계라고 하는 것은 지렛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내가 대출을 확보할 수 있는가 따져보는 게 바로 무슨 단계이다. 시작. 금융 단계이다. 이해 가셨나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건설 단계.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를 하게 된다? 건설 회사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 단계를 하고요. 마케팅에다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옛날에 이 마케팅은요, 80년도에 대학을 나오셨던 분들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때 배울 때만 하더라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마케팅은 그냥 광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현대 마케팅은 달라요. 그때 당시에는 80년대, 90년대 교수들은 마케팅은 광고하기다 뭐 이런 얘기 직역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마케팅은 광고에 치우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마케팅은 처음서부터 어디까지 끝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마케팅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처음서부터는 뭐냐? 아이디어 구상하는 것서부터 어디까지? 예, 끝까지 처분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전부 다 전 과정을 뭐라 한다고요? 마케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역세권에다가 이제 확정이 됐어. 땅도 사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우리 선생님들 왜 지역 돌아다니면 크게 프랜카드로 지은 거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한다? 1층에는 뭐 약국, 2층에는 병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랜카드 적어놓은 거 입주자 모집 해가지고 이런 프랜카드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래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짓는 초창기서부터 뭐 해야 된다? 입주자를 뭐 해야 돼? 빨리 받아야 되잖아. 왜냐하면 건물 다 지었는데 입주자가 없으면 그대로 뭐가 돼? 공실이 생기니까 나한테 적자야 흑자야? 적자를 입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앞으로 마케팅 단계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시작한다면서부터 어떻게 한다? 입주자 모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아파트를 우리가 선분양한다 후분양한다. 선분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에다 밑줄 좀 그어볼게요. 자, 임대나 매도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그 다음 줄에 개발 무슨 단계? 초기 단계 밑줄, 그 다음 줄에 임차자를 사전에 뭐 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까지 밑줄. 그러면 이제 이 단계를 우리는 무슨 단계를 한다? 마케팅 단계를 한다. 이런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머릿속에 정리할게요. 자, 개발하는 단계 순서 시작. 아예부터 금융, 건설, 마.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다 밑줄. 개발의 위험. 자, 개발의 위험은 워퍼드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만들었는데요. 얘는 별거 아닌데 의외로 시험에 자주 나와요. 주려고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얘는 좀 알아둬야 돼. 거기다 별표 2개. 시험 지문으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다. 자, 지금 뭐에 대한 위험이에요? 개발해야 하는데 위험에 대한 것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위험이 어떤 개발을, 이 부동산 개발할 때 있어서의 위험이 뭐가 있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시장 위험이라고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밑줄. 자, 시장 위험에 대해서 보게 되면요. 자, 시장의 불확실성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업자에게 지우는 부담하고 개발업자에다 동글뱅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개발업자는 부동산을 건축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건설업자가 개발하는데 몽땅 자기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인플레가 지속이 돼. 그러면 생산비에 대한 자재값이 다 뭐가 되지? 올라가. 그러면 지가 도급건설을 맡았는데 생산비가 올라가니까 남는 이익은 는다 준다 줄어들겠지. 맞아요? 이게 바로 시장 위험이야. 그 다음에 갑자기 기준금리를 올린대. 그럼 나는 보통 건설회사들은 어떠냐 하면 땅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끌어당기는 사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상품이 많잖아. 그럼 이자율이 자 기준금리가 상향 조정됐다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망치를 땅 두들기는 순간 건설업자들은 먹구름이 밀려오기 시작을 해. 왜 그러지? 생산비가 뭐하니까?
그럼 올라가게 되면 남는 이윤이 뭐한다? 줄어든다는 얘기거든. 이해 갔어요? 이게 바로 시장 위험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 위험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왔던 내용 잠깐 좀 설명 좀 할게요. 여기 잠깐만 봐요. 모든 분들이 아직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흡술 분석에 대해서 아직도 이 단어에 대한 이거 전부 다 민감도나 흡술 분석은 통계학에서 나오는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감도 분석과 흡술 분석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알겠죠? 특히 시험에서 우리가 부동산에서도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가 얘예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흡술 분석이라 해놓고 민감도 분석의 내용을 쭉 서술하고 나서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런 얘기는 통계학에서 나오는 거이기 전에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얘네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이 민감도 분석도 중요하고요. 흡술 분석이 나왔는데 이 흡술 분석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건설교통부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지역별로 전국의 지역별로 공급량에 대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진짜로 중요해. 왜냐하면 이 분양 실적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그 내용은 나중에 접어두고 민감도하고 흡술에 대한 내용 좀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알겠죠? 이거 틀리면 안 돼.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험도 종종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감도 민감하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변수들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변수란 얘기는 움직이는 변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어떤 게 있을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임대업자야.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임대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자, 저는요 중개업소에다 이런 얘기를 해. 저는요 있잖아요. 첫째, 임대료를 많이 잘 내는 사람, 근데 사실 임대료를 잘 내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맞박을 보면 나와 있어? 나는 연체자예요? 이렇게 안 써 있잖아. 그러니까 잘 몰라. 근데 이제 첫 번째, 임대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려면, 알겠죠? 뭐라고 한다? 첫째, 애들이 많으면 저는 싫어요. 이런 사람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변수지. 맞아요? 두 번째는, 못을 박으면 싫어해요. 이런 얘기 했잖아. 이것도 변수지. 맞아요? 그 다음 또 어떤 게 또 변수가 있을까? 강아지, 애완견, 애완용, 개, 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맞죠 이거? 뱀 뭐 이런 거. 예. 띵동 그랬더니 뱀이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맞죠? 그러면 위험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자, 임대하는데 나는 이거 싫어한다. 이런 거 있잖아. 없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할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자 어떻게 한다?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는 얘는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나중에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거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수들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집중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민감도 분석이 뭐야?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변수들을 무슨 관리하겠다? 집중 관리하겠다. 이게 바로 민감도 분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논문 쓸 때 어떻게 되냐면 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냐? 그 변수들을 갖다가 뚱 집어넣어. 그래서 통계학 프로그램을 막 돌려가지고 어떤다? 얘가 우리가 보통 통계학에서는 5%의 유의한 값을 가지면 얘는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수다. 이렇게 해서 논문을 막 쓴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민감하게 여기 보시게 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수들을 집중 관리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민감도 분석이야. 이해 갔나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그러면 선생님 흡술 분석이 뭐예요? 이거야. 그러면 왜 이게 우리가 부동산 업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 흡술 분석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건설업자들이 정말로 많이 보는 게 이거거든요. 자, 흡술 분석은요. 정리할게요. 공급업자들이 자, 여기서 공급업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건설업자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자, 공급업자가 우리가
공급을 했을 때 이런 얘기예요. 자, 했을 때 얼마큼 흡수되었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뭐 별거 아닌데요. 자, 지금부터 잘 봐요. 공급업자가 공급을 했을 때 이런 얘기죠. 그러면 흡수됐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야? 다른 말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가 됐다? 분양이 얼마큼 되었느냐 이것을 보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A라는 우리가 건설업자들이 있잖아요. 잘 들어요. 감정평가에서도 배우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크게 일반적 요인을 보고 그 다음에가 무슨 요인? 지역 요인을 보고 그 다음에가 뭐를 본다? 개별 요인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야. 다시 제일 먼저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감정평가가 됐건 뭐든 간에 항상 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시작.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자, 지금 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자예요. 자, 저소득층이 살고 있고 거기다가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상태고요. 나이대들은 보통 30대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들은 돈이 많을까 적을까? 적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그 세빙이다 보니까 맞죠? 자, 그잖아. 신규다 보니까 월급도 좀 작겠잖아. 그래서 직급의 최고가 자, 초급 사원서부터 시작해서 대리까지다. 예를 들어서 알겠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아파트를 짓는 건설업자들은 여기다 평수를 저평수를 지을까 고평수를 지을까? 저평수를 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설회사들이 A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시장 조사를 들어가겠죠. 그래서 지역 요인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어떤 평수로 들어갈 것인가 이게 이제 개별 요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레미안에서 자, 삼성의 레미안에서 25평 1000세대를 갖다가 분양을 했어요. 자, 1000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와, 대박. 여기에서 자, 80%가 분양이 됐다. 보통 우리가 이 분양 시장에서는 70%만 돼도 대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40%가 넘어가는 순간 손익분기점이 맞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80%니까 대박 나온 거 맞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80%가 됐으니까 건설회사들이 이쪽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관심을 갖겠죠.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여기다가는 뭐냐면 현대에서 알겠죠? 아이파크를 갖다 짓다. 여기는 26평으로 해가지고 얘네들도 마찬가지 1000세대를 졌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했는데 얘네는 75%다. 아무래도 메이커에 따라서 약간 기호, 소비자의 기호도 다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일단은 75%니까 얘도 분양에 성공을 했어? 실패를 했어? 성공한 거지. 맞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뭐 이편한 세상이다. 그럼 이편한 세상에서도 자 24평짜리를 지었는데 1000세대를 지었다. 근데 자 분양 실적이 65%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된다면 자 여기에 땅에다가 앞으로 지금 건설사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에 알겠습니까? 자 몇 평형의 아파트를 건설하겠어요? 45평대, 20평대. 45평대? 틀렸어요. 그러면 쫄딱 망해요. 제가 아까 무슨 층이라고 그랬어요? 저소득층이야. 이게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제가 가격의 재원칙 이제 다음 시간에 감정평가의 13가지 원칙 중에 적합의 원칙이라는 거 배울 건데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고소득층이 들어가면 제값을 받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누가 살아요? 어느 층이 어느 평수가 들어와야 돼? 예, 20평대 아파트가 들어와야 돼요.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 고평수가 45평대, 50평대가 들어오게 되면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건설업자가 바보가 아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온다면 최소한 25평에서 27평 안쪽에 있는 아파트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맞아요? 자, 이렇게 25평, 27평이라고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개별 분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지금 보면 브랜드가 있잖아요. 중저가 브랜드가 들어와야 될까? 아니면 그래도 유명사의 브랜드가 들어와야 될까? 네, 왜냐하면 지금 분양하는 그 건설사들이 전부 다 이름 있는 아파트잖아. 근데 여기 만약에 이름 없는 개나리 아파트 이렇게 하면 안 들어와요. 알겠죠 이거? 무슨 얘기인지 갔나요? 이거 중요해 정말. 그래서 자, 그럼 흡수율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공급업자가, 즉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갖다가 뭐 했을 때, 공급을 했을 때 얼마큼 분양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시작. 흡수율 분석인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흡수율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흡수율 분석을 보고자 하는 것은 공급하는 양이 얼마큼 잘 분양이 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흡수율 분석을 우리가 잘 참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흡수율 분석은 과거나 현재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기준으로 하여 이런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과거나 현재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 거야? 미래를 뭐 하자는 거야? 예측하기 위해서 쓰는 자료가 바로 흡수율 분석이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무엇을 예측하는 거라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부지에다가 어떤 것을 지을 것인가를 고민을 할 때에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과거의 아파트 분양 실적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분양 실적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다가는 20평대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어떤 아파트? 메이커, 비메이커. 메이커의 아파트를 선호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부동산 학교론을 배우기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메이커 있는 아파트하고 메이커 없는 아파트하고 가격이 어때? 어느 게 더 올라가?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 맞아요? 암만 저소득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메이커라는 걸 따진다니까. 제 말 틀리지 않았죠? 그거 따진다니까. 중요해. 그러면 과거에 대해서,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지금 이 분양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다 짓는다는 것은 흡수율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뭐야? 미래를 뭐 하기 위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과거나 현재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흡수율 분석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과거나 현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무엇을 예측하기 위한 거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흡수율 분석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나온 내용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흡수율 분석에다가 밑줄 좀 그으면서 쭉 들어갈게요. 1번, 반가로 1번에 보시게 되면 밑줄, 특정한 지역의 공급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자, 공급된 부동산이 까지 밑줄, 그 다음에 제가 뒤에 보면 흡수라는 말 나온 거 있죠? 거기다 동글뱅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흡수라고 하는 것은 분양을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다 분양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흡수율이 좋다는 얘기는 분양이 잘 됐다, 안 됐다, 됐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왔다? 흡수율이 높을수록 시장 위험은 작다, 크다. 작다라고 봐야지. 왜? 분양이 잘 됐으니까. 맞죠? 그 내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별, 유형별로 부동산의 질과 양에 대해서 거기다가 끝자락에 부동산 시장을 개별화하고 세분화했다라고 나와 있죠. 개별화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개별성이 뭐야? 지역마다 각각 가격이 같아, 달라. 맞지? 그 다음에 그 지역마다의 소득이라든지 인구가 다르잖아. 그러면 건설업자들이 A 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니까 20평대로 공략을 해야 되겠다라는 세분화, 수요자를 우리가 세분화한다는 거야. 나눈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 천안에서도 어디 잘 사는 동네가 있잖아. 그 잘 사는 동네 20평대 아파트 지으면 분양이 잘 되겠어? 안 되지. 그때는 어디에다가 해야 돼? 좀 사는 사람이니까 중저가, 중저가가 아니라 고급 평형대의 아파트를 져야 될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뭐 전라도 쪽에 뭐 예를 들어 전주 지역이다. 그러면 거기가 강남 같은 데가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45평대에서 50평대가 딱 있어.
그래서 거기는 딱 그렇게 밀집돼 있어서 가격이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실제야. 전라도. 제가 지금 책을 쓰려고 지금 이 부동산 투자 쪽에 계속 지금 책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차트별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잘 사는 데는 딱 밀집돼 있잖아. 맞죠? 그 다음 저평수는 저평수 아파트끼리 모여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인지에 갔죠? 그래서 이런 내 흐름을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 나오게 되면 개별화나 세분화, 여기다 세분화에다가 밑줄 그시고 개별화, 세분화, 밑줄 걷어요? 세분화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수요자를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수요자라는 얘기는 우리가 고소득자가 될 수도 있고 중산층이 될 수도 있고 저소득자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을 세분화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자, 옷 같은 경우도 의류를 장사하시는 분이 20대, 30대, 40대 이 옷을 한꺼번에 다 매장에다 집어넣고서 판매가 안 돼. 자기 색깔이 없거든. 맞아요? 어때? 20대면 20대에 대해서 옷만 딱 디스플레이를 해놓고서 장사를 해야지. 이것저것 하다 보면 손님이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20대는 20대 손님을 겨냥을 한다든지 40대 후반, 그러면 40대 후반에 있는 고객층이 다르잖아.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뭐 커피숍도 마찬가지야. 젊은 애들이 오는데 젊은 애들이 가면 나이 든 사람은 잘 안 가거든. 맞아요? 안 그래요? 괜히 가지 마. 수질적으로 문제가 생겨. 알겠죠? 괜히 들어가지 마. 괜히 망가져. 알겠죠? 그 좀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쪽으로 가셔야 돼. 알겠습니까? 예. 그 내가 어디 있지? 춘천이었나? 거기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아직도 나이가 50대 중반이 됐는데 나이트를 다니신다는 거야. 그래서 다니지 마세요. 얘기를 했어요. 수질적으로 문제가 돼요. 알겠죠? 예, 그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다 별표 2개 아주 중요한 말이죠. 단순히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에다 동글뱅이. 그 다음에 대상 개발 사업에 대한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말 나온 거 있지요. 찾았어요 지금?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자 비용 위험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용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업자가 지금 우리가 이 느끼는 건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위험이에요? 건설업자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비용이라는 얘기는 쓴 돈을 얘기하는 건데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플레가 지속이 됐다든지 또 이자율이 올라갔다든지 하면 생산비가 늘지요. 그럼 생산비가 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늘어난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공사 기간이 장기화가 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왜 나쁜 거야?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게 바로 비용의 위험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다 밑줄 인플레나 공사기간이 장기화에다 동글뱅이 좀 해주시고 장기화가 되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비용이 늘어난다라고 해다 밑줄 좀 거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옆 페이지를 넘어가게 되면 거기다 밑줄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말 나와 있지요. 거기다 밑줄 좀 거주세요. 그러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건설업자가 계속 터지고 있잖아. 부담해야 되는 게 많잖아. 그래서 건설업자가 뭐냐면 야, 나도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남아야 되잖아. 근데 맨날 인플레가 오고 나한테 맨날 내라 하고 그러니까 건설업자들이 건설을 할까 안 할까? 안 해. 그래서 얘가 뭐냐면 우리 앞전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말 들어봤죠? 얼마까지 이런 얘기잖아. 이것도 건설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좀 거볼게요. 자, 개발 사업에 실제로 든 비용이 계약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서 내가 6억이 짓고 나한테 마진율 3억을 해서 나는 총 9억에 이 건물 짓겠다라고 분명히 했는데 계속 개발업자한테 뭐 내라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래요. 알겠죠? 종합건설애들이 횡포들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단종 그 건설업자한테 뭐 내라 하니까 개발업자가 열받지. 그래서 뭐라 한다고 해다 밑줄. 개발업자는 추가적인 비용을 뭐 한다?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해놨죠. 그게 바로 뭐냐면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나 그 이상 넘어가면
안 할 거야 라고 계약을 딱 맺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법률적 위험 밑줄. 자, 법률적 위험은 거기다 밑줄 좀 거볼까요? 공법과 사법에다 나온 거 있죠. 질문, 토지 이용 규제는 사법으로서 OX. 틀렸지? 얘는 공법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법은 무슨 법을 얘기하는 걸까? 민사소송법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냐면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토지 이용 규제는 사법으로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틀린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법과 사법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아까도 얘기했죠.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됐는지도 모르고서 땅을 구매를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 맞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소송 제기가 되는 거. 예를 들어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경매에 잘못 들어갔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무슨 위험이 난다? 법률 위험이다. 이해갔나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